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도 오늘 이른 아침에 오늘도 자전거 몰고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또 그냥 왔습니다. 자, 어제 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까지입니다. 저녁 6시까지 전국 어디든 뭐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주민센터, 옛 동사무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자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돼요. 예. 가서 지문 인식을 해서 예. 지문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인감증명서 뗄 때도 옛날에는 복잡했는데요. 요즘은 딱 지문 확인만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예. 지문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하면은 본인 확인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예. 이게 자기 주민등록지가 거기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예. 자기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일 경우에는 그 관내 투표인이라는 투표소에서 하면 됩니다. 예. 그 아래 이제 가보면 주민센터 가면 관내 투표인과 관내 투표인 서로 분리돼 있어요. 예. 관내 투표인이라는 것은 이 합정동 주민센터일 경우 네. 합정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할 경우에는 관내 투표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합정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합정동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마포구겠죠, 그죠? 예.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예. 근데 내가 기름동에 사는데 합정동에서 할 수 있어요. 예.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 인식을 끝내면은 관내 투표소 쪽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서 투표를 하고 이게 우성용 봉투를 줘요. 거기다 집어 넣은 다음에 봉인을 하고 그 도장까지 찍은 다음에 이거를 제출하면은 그게 특수우편물로 취급이 돼가지고 기름동으로,를 가나라는 선관위로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기름동에서 6월 4일 날 투표한 사람들하고 합산해서 예. 개표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전투표라는 것은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은 네. 누구나 예. 전국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스파트로 소개를 해드렸죠. 네. 사전 투표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들어보실까요? 예. 예. 지방선거일? 6월 4일이죠. 그런데 그날 딴 일이 있으세요? 그럼 사전투표 어떠세요? 언제 어디서 하나요? 5월 30일 금요일 아니면 31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6개 투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 사는데 백령도에서 투표해도 되나요? 그럼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부재자 투표하려면 신고해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편리하시죠? 투표 근육 잔뜩 키워서 5월 30일 금요일 아니면 31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잊지 마세요. 네. 지금 오늘 저녁 6시까지입니다. 네. 전국 어디든 주민센터 또 지정된 투표소로 가시면은 투표하실 수 있고요. 백령도 사는 분이 울릉도 가서 투표하실 수 있고요. 제주도 사는 분이 철원 가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철원 백마고지님이 서울에서도 당연히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6월 4일 날 투표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안 했어요. 예. 뭐 하도 뭐 사전투표가 뭐 수상하다는 동, 뭐 수상할 건 없지만은 예. 수상한 동일 말도 많고 해가지고 또 6월 4일 날 투표하는 맛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지문 인식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은 지문 인식이 아니고 단순히 손도장만 찍는다고 하네요. 예, 뭐 그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본인 확인을 한다 그런 얘기니까요. 예. 여하튼 사전 투표율이 어제 4.75%가 나왔어요. 5%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게 작년 4.24 재보궐 때부터입니다. 근데 그때는 1일차에 1.71%였어요. 1.71%. 그리고
작년 10월 30일 그 재보궐선거 때는 첫날 투표율이 2.14%였습니다. 조금 더 늘었죠? 1.71에서 2.14로 이번에 4.75였습니다. 무려 2배 이상 늘었죠. 그게 2일차까지의 통계를 보면요. 처음 4월 24일, 작년 4월 24일 날 했을 때는 4.78%가 나오고요. 10월 30일에는 5.45%가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는 한 10% 이상 되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게 이제 서로 예. 불리하다고 지금 여당은 이 젊은 층이 많이 사전 투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하다. 야당은 아니다. 가보니까 다 보니까 50대 이상이더라. 우리에게 불리하다. 또 이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수치까지 제시를 합니다. 네. 그게 50대 이상의 노년층 지지가 60% 이상 되더라라는 예.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고 예. 무슨 얘기야? 젊은 층 70% 이상 돼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공식 통계는 나온 거 없죠. 공식 통계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예. 연령대별로 투표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음. 저걸 하기 전에는 그게 뭐죠? 미리 나오는 사람 물어보는 건 뭐라고 그러지? 출구조사. 출구조사. 네. 대개 이제 젊은 층이 몇 % 했다 이런 것들은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 4대 그 선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뭐 비밀 뭐 어쩌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거 원천적으로 젊은 층이 몇 % 투표하고 노년층이 몇 % 투표했다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출구조사 때 물어보는 일종의 표본 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주장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예. 6월 4일 날 투표를 안 하고 미리 투표를 하면은 예. 6월 5일 날 휴가만 내면은 4, 5, 6, 7 날을 연장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 여행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과거 같으면은 이제 투표 안 하고 갔겠죠. 예. 근데 지금은 투표를 하고 갑니다. 젊은 층의 경우에는. 그래서 젊은 층 투표율이 늘었다라는 주장도 맞는 것 같고 노인네들은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근해증 혹시 잘못될까 봐서 60대 이상의 이 유신 피해자면서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이죠. 피해자이면서 오히려 박정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따님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 노인네들 많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전 투표하고 왔던 저희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노년층이 많았다. 네.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죠. 예. 그러나 노년층들이 우리 그네마마 걱정해서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해서 이제 이게 출구조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저는 보도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예. 방송 3사에서 원칙적으로는 사전투표도 출구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번에 출구조사하는 곳은 방송 3사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안 했으면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건데 출구조사를 했다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출구조사를 하더라도 네. 이 관내 투표자가 따로 있고 네. 관외 투표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나온 사람 아니, 근데 보고 전 투표구에서 다 동시에 하니까. 예. 근데 불가능하겠다. 예. 맞아. 3천여 개의 투표구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도저히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전 투표율이 한 10%가 넘는다. 이러면은 사실 당일에 출구조사하는 거 이거를 100% 믿을 수 믿을 수도 있을지 없죠. 이 의문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까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 예. 게다가 우리나라 여론조사 틀리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아주 개판 5분 전이죠. 저희가 멀리 갈 것도 없고 2010년 네. 당시에 그 최종 여론조사 결과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집대성을 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겨레 정직하기로 또 신뢰감이 높기로 유명한 우리 한겨레의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52.3, 한명숙 34.3. 오세훈이 거의 한 18% 가까이. 20%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왔네. 예, 그렇죠. 근데 실제는 0.6%. 그 어디서 한 조사야? 이게 한겨레와 더피플이
2010년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화로 조사한 건데 표본이 꽤 돼요. 1,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한겨레 겁니다. 신문자. 예. 아니, 뭐 한겨레 신문이 잘못이겠어? 더피플이 잘못이겠지. 그리고 경기도 여기도 역시 승부는 맞췄어요. 네. 그런데 비율을 보면은 김문수 48, 유시민 34.1. 이것도 14% 차이 나는 걸로 나왔네. 실제 격차는 4.4.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오차 범위 밖으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 거예요. 인천은 이거는 아예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안상수 46.2, 송영길 38.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상수가 이기는 건 무려 8%나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오차 범위 밖으로 네.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송영길이가 4% 이겨버렸어요. 예, 그렇죠. 송영길 승. 그게 평균 한 12% 정도 오차가 나는구만. 예. 자, 그리고 네. 경상남도지사를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이달권 그리고 무소속의 김두관 이렇게 나왔죠. 5월 1일 조사, 5월 15일 조사, 5월 26일 조사 다 따져보니까 김두관이 뒤집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 최종 승리는 김두관이야.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점점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여론조사 때는 43.2 대 36.4. 그 한 7% 가까이 차이가 났죠. 오차범위 그렇지. 바뀝니다, 이게 또. 이런 여론조사를 뭘 하나? 참나. 제주도지사도, 현명관 무소속 후보와 우근민 무소속 후보 사이의 대결이었는데, 우근민 후보가 2등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1등으로 나왔죠. 충남도지사도 마지막 조사에서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가 역전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안희정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죠. 대전은요? 대전은 뭐 승부는 맞췄습니다. 이건 뭐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 제대로 맞춘 거다. 제대로 보실 그랬구만. 텐데요. 충북도지사 단 한 번도 뒤집지 못했던 이시종 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털건배 하면 또 유명한 우리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계속 밀리다가 정무식이 나왔나?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때는 차이가 더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종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결국 결론이 났죠. 강원도지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 더피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강원도지사와 관련한 모든 여론조사가 다 틀렸어요. 아니, 한겨레 더필뿐만이 아니라 예. 그때 문화일보 여론조사 골 때렸어요. 네. 이건 뭐 진짜 야 니들 그걸 갖다 신문이라고 내 만드냐 내가 그랬어. 아니 근데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가 붙었는데 단 한 번도 이광재 후보가 이긴 적도 없고요. 이 폭차도 뭐 어마어마해야 10% 이상은 기본이고요. 한 자릿수로 좁혀진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광재가 이겼잖아. 이광재가 이겼어요. 저기 최문순이 때도 더 했지. 최문수 넘기용 때도 한 번도 최문순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문순 후보가 아니, 됐지 이런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난 말이에요. 진짜 네. 이거 뭐 사람들 갖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겨레도 마찬가지야. 씨발 그 끝나고 나서 저기 죄송하다 얘기 단 한 번이라도 했어? 예.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를 해놓고 말이야. 틀렸으면은 진짜 어디 가서 대가리 받고 원산 폭격을 한 30분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기자들 전원이 그저 대가리 박아야지. 아니 한겨레만 그런 게 아니야. 예. 조선일보 뭐 MBC, KBS, 이제 문화일보 하여튼 동아일보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여론조사 팀들은 저기 한강 백사장에 나와가지고 대가리 받고 원산 폭격 2시간 해. 예. 그리고 다음부터 여론조사 하지 마. 네. 진짜요. 그리고 서울교육감 여론조사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2010년 5월 15일 선관 20일 남겨놓고 했던 갤럽 조사에서는 당시 보수 교육감 후보 이원희 12.2 그리고 광노현 4.5였습니다. 2등으로 그 남승희 후보라고 또 보수 교육감 후보가 나왔었어요. 3등이었어요. 네. 광노현 후보가. 그러다가 5월 14일에서 16일까지 TNS를 비롯한 세계 여론조사 기관 조사 때는 바짝 따라붙었어요. 하지만 다시 코리아 리서치 센터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조사에서는
또 다시 벌어져서 이원희 12.9, 광노현 7.5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 여론조사 5월 24일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원희 14.7, 광노현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노현 이겼잖아. 그런데 결론은 광노현 34.3%로 이겼고 이원희가 33.2%로 졌습니다. 그거 보니까 갤럽, 그 다음에 TNS, 예. 코리아 리서치, 네. 미디어 리서치 다 문 닫아라. 말로 그거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그 간판 달고 다니나? 예. 참, 문 닫아라, 인간들아. 갤럽, 문 닫아! 갤럽 옛날에 회장이 최시중이 아니야? 예, 그렇죠. 야, 최시중, 갤럽 문이나 닫게 해라. 이게 사실 이것도 이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여론조사의 오류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기사를 썼다면은 사실은 한결에도 좀 면책될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당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던 한겨레는요. 한나라당의 승리를 점치면서 민주당이 무력하다. 힘을 못 받고 있다. 무상급식 이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별로 다가가지 못했다. 당시 그런 분석을 내놨어. 아니, 뭐, 예. 통계만 보고. 통계만 보고 보면은 뭐, 그럴 수밖에 이게 없는 정확하다라는 전제로 기사를 썼는데 참 아니, 참, 진짜.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합니다 보니까. 예. 아니, 걔, 아, 요즘은 이제 민심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도 민심이긴 합니다만은. 예. 사실은 이제 SNS가 민심을 접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뭐 SNS라고 하면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만 얘기하는데요. 그거 예.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예. 밴드도 있습니다. 요즘 밴드 예. 많이 합니다. 예. 밴드는 특히 이게 폐쇄형이기 때문에 이게 밴드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번에도 저는 민심의 흐름이 새누리당 심판이라고 봅니다. 예. 박근혜 심판이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건 조작이야, 조작. 예. 자, 그래서 저희가 그 2010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때도 야권이 불리했고, 그렇지만 결국 이기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비교적 사정이 나으니 아마 대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론조사 믿고, 박원순이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투표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은,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아니, 대선 때는 그랬잖아. 예. 대선 때 뭐 사기다라는 설도 있지만은, 여하튼, 그 오전까지는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이겼는데 오후에 뒤집어진 거 아니야. 예. 아이, 이겼는데 뭘 투표로 가. 놀러 가자. 그게, 예. 아니,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부정을 해도, 표 차이가 500만 표 차이가 나면은 500만 표를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합니까? 무슨 어디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이 있는지 여부는 뭐 검증해 볼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12월 16일 그날 밤, 일요일 밤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 김하영이가 정치 관련한 댓글을 남긴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 측을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아주 모상식한 집단으로 몰아붙였던 당시 공권력의 거짓 발표. 이것도 부정선거에 아주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절정이죠. 네. 아니, 제 얘기는 그런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표 차이가 크게 안 났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네. 결국은 이명박이가 전동리를 이겼을 때처럼 400만 표를 이겨버리면은 예. 아무리 지가 부정을 해본들 네. 어떻게 이걸 뒤집냐고요. 뭐 전산 조작을 한다고 400만 표를 이기는 분위기에서 전산 조작 못 합니다. 예. 이런 점도 한번 짚어보죠. 정말 우리 모르게, 네. 선거에 유관한 사람들이, 선거 관리에 유관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작당을 해가지고 개표 결과를 조작할 여지는 없는지, 이거 불안해하는 분들 많아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걸 불가능하죠. 이거 무슨 어떤 논의의 대상으로 꺼내는 것조차도 상당히 상식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언론의 아니 근데 왜냐하면 행태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 자, 지금 사전투표소가 3,000개입니다. 예. 그 3,000개에서 각 지역 우체국으로 그게 결국은 가요. 그 우체국을 통해서 선관위로 갑니다.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사기를 치려면은 이 모두를 소개하는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이
물론 실수 혹은 그 부분적인 부정 뭐 그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주장의 근거인 것이죠. 근데 뭐 워낙 이 정권이 이 하는 짓거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주 참신한 부정의 방법을 개발해 놓고 그렇지. 웃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걱정하는 거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고 하늘이 꺼질까 봐서 길거리 못 다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보면은 대선은 투표구, 그러니까 선거구가 딱 하나잖아요.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동일한 투표지를 받고 선택을 하잖아요. 요거는 사실 조작이 좀 용이합니다. 비교적. 만약에 조작을 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투표 용지에다가 1년 번호를 붙이자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1년 번호를 붙여서 1년 번호를 붙여 놓으면은 뭐 신분이 드러난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개고라를 치는데 예. 1년 번호 붙여 놨다고 해서 무작위로 뿌려버리면은 그 신분 드러날 염려 전혀 없습니다. 아니 3천만 장을 갖다가 3천만 팩토리얼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신분을 갖다가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네. MB 정권이 만약에 그 개표 부정을 했다. 뭐 그랬을 리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랬다. 그러면은 철저한 어떤 보호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놈을 다 보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소수의 인력들만 같이 비밀을 공유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려면 전산 조작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조작은 불가능해. 미국에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네. 5명만 알면 5명만 기밀을 유지하면은 그 개표 부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한 선거구인 대통령 선거도 그런 원리대로라면은 한 5명 정도만 비밀을 유지하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대선은 가능합니다. 대선은 가능하다. 네. 한 명을 뽑는 전국 투표구가 단 하나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네. 투표가 많을 때는 불가능해요. 예.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조작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당 받아드는 그 투표 용지 수가 8장이라면서요. 네. 예. 물론 뭐 그것도 또 한 달에 뭐 좀 더 진화를 해가지고 아니 뭐 달나라에 그 우주선도 가는 세상에 뭐 못하게 뭐 있나.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시스템, 공학적 문제를 떠나서 이 부정을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정을 저지르는데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신변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하기 힘들다고.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혹여 가능한 정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 철저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네가 아무리 개판 쳐도 불법 탈법을 해도 나한테 충성하면 너 책임져줘 내가.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정권이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박근혜 정권은 뭐 제가 봤을 때 뭐 보상 시스템도 잘 작동이 안 하는 것 같아. 다 꼬리 자르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죄는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큰 죄는 들킨 죄야. 들킨 죄지. 뭐 나쁜 짓을 한 게 죄가 아니고 안 돼. 죄가 안 되고 하다 걸린 거. 유승구 봐봐요. 이천 지역의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 돈 2억 원 받아먹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빨리 당 나가라고 그러잖아. 근데 자기는 안 나가고 있어. 안 나가고. 미쳤어?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도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유승구 혼자 그렇게 뒤집어 쓰라는 얘기 아니야. 개인적 일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 일탈은 무슨 어리석을 개인적 일탈이야. 이거 새누리당 정당 공천 하자고 그렇게 주장했던 게 결국은 거기 말하자면 유성호 같은 게 중간 조직책 아니야. 예. 중간 조직책들이 좀 먹자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마저 들더라고요. 만약에 통합진보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한국 뒤집어졌지.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고 그럴 거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전국을 탈탈 털고 그렇죠.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을 거 아니겠어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조정동은 일면 톱으로 그냥 이정희의 온갖 자질구레한 이정희의 계좌로 이 돈이 타고 들어갔는지 검찰이 수사 중이다 뭐 이러면서 이정희를 갖다가 차가 따라다니면서 추적까지 할 거예요. 그렇지. 어디야 무슨 세월호 때문에 누구지?
유병헌인가? 네. 그거 뭐 벤틀리 차를 가지고 어제 NBA에서는 하루 종일 그 방송하더만. 네. 야, 진짜 NBA도 후한무치하게 짝이 없더만 난 그래도 조정동 종편보다는 NBA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완전 수준이 이하더만. 야, 진짜. 어제 모욕하러 가가지고 보는데 아직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요. 야, 저것도 방송이냐, 저거? 진짜. 저질 방송의 극치예요, 극치. 그 박정훈이라고 있어요. 조선일보 부국장. 예전에 이만희 환경부 장관 혼외 자식 논란이 있었을 때. 봐줬던 사람. 그게 야, 뭐 누가 어떻다는 말인가? 돌을 던질 수 있으랴, 그거 썼던 애. 뭐 그렇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물론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조선일보가 그렇게 해야지. 예. 그 최동욱 검찰총장 왜 빤스 좀 벗겨? 그러니까. 그런 조선일보의 박정훈은 또 어제 칼럼을 쓰기를 네. 뭐라고 썼느냐? 뭐라고 썼어요? 촛불 시위대는 왜 금수원 앞으로 가지 않는가? 금성 앞으로 왜 가나? 유병헌이 그 은신에 있는 걸로 알려진 구원파의 본산 금수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식인 거죠. 이 박정훈의 인식은 뭐냐면은 이 촛불 시위대들이 전문 시위꾼들이라는 거야. 조금만 정권에게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바로 촛불 들고 나오는 이 전문 훌리건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니네 시위할 거면 말이야. 거기 가서 해야지 왜 광화문에 모여?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니 이제 조선일보 이른바 부국장쯤 되면은 좀 그래도 아니 뭐 이제는 상식을 개려한 집단이에요.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보질 않습니다. 네. 그건 뭐 어떻게 신문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건 진짜 어디 화장실 똥 닦여도 못한 것들을 왜 봅니까? 근데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듣고 가끔씩 보긴 봐요. 네. 그게 이제 미디어 다음에서 뭐 네이버는 아직 쳐다도 안 보니까 예. 다음에서 보는데 또 좋더라고요. 요즘은 조선일보가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 조선닷컴 트래픽 올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 미디어 다음에는 기사를 잘 안 줘요. 그게 한 10% 정도밖에 안 주는 것 같더라고. 특히 예. 칼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림 그런 것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조선일보 안 봐서 정말 다행이다. 아이고 그거 보면 지나가다가 할 수 없이 제목이라도 보는데 지할 수 없어가지고 에이 하는데 예. 그거 없어져 버리니까 헐 났더라고요. 열심히 해라. 예. 열심히 해가지고 조선닷컴을 네이버나 다음처럼 키워라잉.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 사건은 이거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큰 사건이죠. 경기도당 그 공천 심사위원장이란 사람이 그 자기 지역구에 이천시장 나가겠다는 사람으로부터 2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처음엔 안 받았다고 그랬어. 예, 안 받았다고 했다가 딱 잡았대더니 마누라가 받아가지고 돌려줬다는 거 아니야 또. 며칠 보관했다가 아니 즉각 돌려주면 되지 뭐 며칠 왜 아니, 보관을 해? 그게 정치권의 관행이 그런 게 있어요. 예. 현금을 미기잖아. 예. 그러면은 이제 청탁을 하면서 현금을 먹여. 그러면 그게 되면은 받아먹고 안 되면 돈을 돌려줘요. 네. 아마 그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숙려 기간이. 근데 대개 이제 사고는 어디서 나느냐? 안 돌려줘서 사고가 났어요. 네. 근데 이번엔 돌려줬는데도 사고가 난 거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사건 사달이 난 게 뭐냐면은 일단 낙천이 됐어요. 공천을 못 받았어. 그럼 돈 돌려받아야지. 그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랬더니 뭐 그 현금 뭉치로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너 다음에 공천 안 할 거지? 하면서 그냥 던져버렸겠구만. 예, 그 부인이 그랬다는 거고 그 옆에 그 유승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낙천했지만은 다음에 한번 바라보려면 2억은 투자한 거 치고 안 찾아가야지. 안 됐다고 지금 돈 달라고 그래? 이놈 새끼, 아이 가자, 처먹어라 이 새끼야. 넌 다시는 없다, 국물도 없다.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자기는 뭐 이제 받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돌려줬다 이런 얘기고 또 즉각 돌려주지 못한 이유는 즉각 돌려주려고 했더니 없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 야, 쏙 보인다, 유승우. 아니, 이게 진짜, 우리 유승우 얘기를 뭐 길게 할 일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 기초고 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했어요? 이런 거 없애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 놓고는 대선 지나고 나서 화장실 나온 다음에는, 그걸 야, 말을 뒤집었고. 대통령이라는 거 먹었으니까 니들은 그 2억이라도 받아 처먹어야지. 야, 무슨 공천해? 네. 그래 놓고는 그래서 이제 그 기초 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뒤집으니까 민망해서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내세운 게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겠다. 상향식 공천으로 가겠다. 국민이, 시민이, 주민이 뽑은 그 사람을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기득권 포기는
여전하다. 우리의 어떤 정신인 기득권 포기는 마찬가지니까,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단 공천, 요거, 폐지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랬었어요. 근데 뭐야? 오픈 프라이머리는 또 어디 갔어? 아유, 돈을 왜 줘? 돈을 왜 받고? 그게 이제 새누리당 하는 과락선을 보면요. 이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혀도 못 미치는데. 네. 포퓰리즘이죠, 일종의. 언론 플레이는 기가 막히게 해요. 예. 자, 뭐 기초공천 폐지하고 싶었는데 못한다. 대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예.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은 거거든요. 예.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됩니다. 예. 사실 야당이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안철수 김한길이 진짜 곤바우들은 지금 대가리를 달고 다니는 건지 무슨 뭐 뒤라한도 아니고 대가리 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지 그런 말하자면은 오피니언 간의 싸움에서 전혀 주도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 그런 걸 잘해요 아주.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먹은 것 아닙니까? 예. 야당의 복지 공약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하겠다고 사기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말하자면은 선거를 전략의 관점에서 보는 그 스킬에는 매우 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되고 나면은 다 이제 그냥 화장실에다 처박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그것도 못 하는 거야. 이 병신들은 한마디로 민주당은 이겼어요. 사라졌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병신이라고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새정치민주라고 앞으로 새누리당 비난하실 때 한나라당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치. 한나라당 참 잘해. 하여 그냥 스킬은 끝내줘. 한나라당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또 있어요. 아, 맞아. 그 이름이 또 있어 보니까 있다. 조심해야 돼. 그럼 민자당으로 하시죠. 민자당. 신한국당으로 할까? 신한국당. 당 이름도 많아 얘들은.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유승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이게 무슨 새정치민주연합 나아가 통합진보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건 뭐 그냥 모든 뉴스가 다 이걸로 6월 4일 덮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6월 4일 아침에는 예.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이정희 체포 그렇게 나갈 거예요. 이정희 대표 집 새벽 4시쯤 불 켜져. 밤잠을 못 이룬 듯 뭐 이런 식이지. 이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몇몇 분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개표 부정, 혹시 있는 거 아니냐.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했더니,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자기들은 개표 부정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언을 하더라고. 그래도 시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면은 개표 부정이 없다는 그러니까 자기들 확신으로 그냥 갖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지. 아니 그것 개표 때문에 부정이 없다는 지랄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예. 열심히 감시를 해야지. 예. 솔직히 감시를 잘 안 하잖아. 예. 아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말이죠. 못 받을 표를 받아내는 능력 이런 거 기대하지도 않고요. 적어도 받은 표는 제대로 주워 담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할 텐데 시민들은 그 제대로 받기나 할까 이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신뢰를 잃고 있어요. 예, 이참 이것도 새정치민주연합도 부덕의 소치로 스스로 생각해야 마땅할 텐데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 이제 코앞입니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난 이번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네. 피해자는 정몽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피해자라는 게 당선되면은 또 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예. 아니 이제 당선은 무슨 어느 쪽을 당선해요. 예. 그게 사실 정몽준 후보 네. 서울시장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 지금 새누리당 혹은 여권에서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몽준 후보가 독주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누군가가 네. 야권의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박원순을 꺾어줄 누군가를 항상 대망하고 있어요. 백마가 나타나기를. 그 백마가 정몽준인가비요? 해가지고 사실 지지율에서 한 20%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 1위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서울시장 안 나왔으면은 예. 계속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예.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지금 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이분은 무슨 선거운동만 나서면은
자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박원순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몽준 후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가족이. 전 가족이. 아니, 새누리당의 누구야? 최경환인가? 황호영인가 누군지 알고 최경환이 같다. 예. 아니, 박원순 부인 어디 갔느냐. 예. 그거 한번 또 일가를 했어요. 정몽준이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겠지.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지. 예. 우리는 마누라까지 지금 박원순이 선거운동 도와주고 있는데 왜 박원순 마누라는 나 안 도와주는 거야?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랬더니 당장 우리 SNS의 반응은 야, 박원순은 네 마누라만 해도 충분해. 박원순 마누라까지 나올 필요 없어. 아주 전 가족이 그냥 박원순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뭘 마누라까지 나와.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어제도 이런 말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현대중공업의 그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침묵 시위도 벌이고 산업재해에 대한 그런 그 비난의 목소리를 제기했는데 민중의 소리가 요걸 좀 포착했네요. 잠깐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예. 누구 처벌해라, 누구 구속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만약에 저분들이 박원순 후보와 관련이 돼서 박원순 후보 측에서 저런 일을 했다면 박원순 후보야말로 처벌되고 구속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 얘기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의 하청 그러니까 산하청 지회 저분들이고요. 황당하고 더 황당한 얘기죠. 네. 저는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하청 노동자들 8분의 죽음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침묵 시위를 하니까 예. 저걸 박원순이가 시켰다면 박원순이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구만. 예, 그렇죠. 새누리당 좀 정신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정몽준 후보가 말이죠. 이 후보 맞아요? 글쎄 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몽준 후보는 네.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입니다. 네. 대주주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경영권은 없다고 하는데 아니 대주주가 경영권이 없다는 게 물론 형식상 회장, 부회장, 사장 이런 직함은 없을진 몰라도 옛날에 회장이었는데 예. 그것도 나 간뒀나?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정태흥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요 지분만 갖고 있지 경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태흥 후보가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유병언이도 청해진 해운에 실소유주 이거 지분만 갖고 있지 경영은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유병언이한테 박근혜가 뒤집어 씌우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지. 멍했겠네. 몽하셨어요. 몽하셨구만. 아니 제가 현대중공업에 내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간섭 안 하긴 안 한대요. 현대중공업이 잘 되는 이유는 예. 하나다. 예. 정몽준이가 축구협회 회장한다고 그리고 국회의원 한다고 서울에서 안 내려오고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배당만 짝짝 해주고 월급만 주면은 아무 소리 안 해서 예.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현대중공업이 잘 됐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얘기를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을 거야.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대주주 책임이 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대주주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전문 경영인들은 꼼짝없이 따르는 게 대한민국 재벌의 보통 구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네. 진짜 자질이 없다는 걸 만천하에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한 20몇 프로 나오는 사람이 지금 4%밖에 안 나와요. 새누리당 지지층도 쟤도 안 되겠다. 네. 생각하는 거지. 급식의 그 안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일부분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상대 후보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하지만 이게 무슨 모든 학교 급식에 농약 급식이 다 들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태도 이것도 문제면서 아울러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사망자들 이거는 실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기 온 분들이 박원순 후보가 보낸 거라면 박 후보는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을 해야 됩니다. 진짜 예. 멘탈이 이거는 진짜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잘 돌아간 게 그 양반이
별로 발의도 많이 안 하고. 그냥 뭐 저 한국이랑 같이 한국 국회 일에 소홀하셔서 이 나라가 좀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그래요. 참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별 관여할 일 아니다. 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 안 했다는 거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뭐 서울시장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안전사고가 났다고 쳐보죠. 그거는 암흑의 책임자 일인데 그것까지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은 이거는 곤란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거 시민들이 납득하겠어요? 똑같다. 네, 안 웃을래, 안 웃을 수가 없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정몽준 후보의 그 태도를 보면서 말이죠. 이번에 참 손해를 많이 봤다.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이 양반의 어떤 그 밑바탕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새누리당이 그나마 유력한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기문이 나오더라고요. 반기문이 나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대요? 나온대요. 근데 그냥 넣어가지고 했더니 또 반기문 1등 나와요. 반기문 1등 나오지 당연히. 아니 이제 이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예. 새누리당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 안 하면은 예. 진짜 지금 여론조사하고 전혀 다르게 새누리당 이길 수도 있다니까 예. 투표해야 돼요. 예. 투표 안 하면은 개판되는 겁니다. 왜냐? 새누리당은 영남과 노랭층이라고 하는 아주 철밥통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한번 대한민국을 아마 침몰을 시켜도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20% 정도 콘크리트 지지층은 네. 저 꼴보기 싫은 안철수, 저 꼴보기 싫은 박원순이, 더 꼴보기 싫은 정우스러운 문재인을 누를 수 있는 누군가를 항상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 정몽준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니까 야, 쟤는 진짜 못하겠다 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20%를 받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선거 구도. 저는 사실 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2010년 지방선거의 천안함 사건, 또 2012년 총선에서 김용민 막말 파문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이 당이 주도적으로 뭔가 수습을 한다든지, 혹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한다든지. 이번에 없어. 안심해도 돼. 왜냐면은 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6월 1일을 하루 앞둔 5월 32일입니다. 그러면 1, 2, 3, 4일밖에 없잖아요. 예. 4일 안 됩니다. 4일 갖고 안 돼요. 이틀 전에 일어났던 큰 일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예. 선거 때 정몽준 지지 철회입니다. 그렇죠. 그 약발 안 먹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새벽에 조선일보가 열심히 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저는 유일한 변수는 예. 두 가지 변수가 딱 있습니다. 예. 젊은 층들이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그 변수. 예. 두 번째는 진짜로 애들이 완전히 약 먹고 돌아가지고 부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가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헌이 체포되는, 실시간 생중계되는 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약발 안 먹힙니다. 그런 거 안 먹혀요? 이게 세월호 관련해서는 예. 항상 두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배를 욕심을 부려가지고 탐욕을 부려서 그리고 지들이 먼저 살자고 도망갔던 세월호의 선장 그리고 세월호의 소유주인 유병헌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한 30% 책임이라면은 네. 사실 사고가 난 이후에 이번에 동력 사건만 하더라도 그 기관사하고 영무원이 제대로 대응하니까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그것도 잘못하면 대구 지하철 참사 되는 거예요. 그 문 잠가놓고 도망가 버렸으면은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그 기관사가 문을 잠가놓고 도망을 가가지고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 근데 저 지하철 방화 사건 그 사람 개인의 일탈이야? 소행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것도 좀 수상해. 아니 그 15년 전 사건이라면서요. 네. 뭐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보상은 받은 거고. 네. 그런데 지하철 방화를 해? 하여튼 지하철 방화를 하면은
자기 목숨도 위태롭고 맹쾌하지가 않아. 자기는 망하는 거지 완전히. 이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건지. 아니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그 짓을 한다? 이거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뭐 특히 30대 40대 주부층에서는 요거 이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충분하죠. 예. 근데 여튼 이제 그 책임의 절반이 그쪽에 있다, 30% 거기에 있다면 70%는 예. 결국은 그 생목숨을 예. 살아야 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 시스템의 문제.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다. 그래서 사실은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30% 책임이 있는 유병헌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공권력이 그야말로 온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실시간 생중계까지 하면서 잡아대고 있으니까 네. 거기 굳이 안 가는 거예요. 박정훈이 알겠냐? 조선일보 부국장 박정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예. 조선일보 안 보니까 참 좋더라고. 안 본 지 한 10년 됐는데 네. 옛날에는 조선일보를 비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뭐 조선일보 비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거는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비판할 가치가 없어. 예.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낫고 가끔씩 이제 음식집에서 보면은 바로 화장실에다가 짝짝 찢어가지고 놓습니다. 똥에 네. 닦으라고. 근데 그래서 나는 진짜 예. 뭐든지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구호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스템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예. 9.11 때 미국이 온갖 뭐 여야 합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예. 해가지고 그 만든 게 국토안전부입니다. 예. 미국도 국토안전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재난 관련 전 미국의 기관들을 다 통폐합해가지고 만든 게 국토안전부거든요. 예. 근데 제일 먼저 그 국토안전부가 출범하고 나서 맞이했던 재난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카트리나 태풍입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때 개판이었어요. 시스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부시 때거든. 연방재난안전청장인가 하는 놈을, 그 부시에 참모했던 새끼를 갖다 맡겨놨는데, 그 새끼는 종마협회장 하던 놈이야. 낙하산이군요. 낙하산이죠, 당연히. 미국도 낙하산이 있네.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의 바닥을 드러낸 사건이다. 라고까지 보도를 했겠어요. 예. 근데, 그 시스템이 안 필요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오바마 집권하기 직전에 예. 그 다음에 또 태풍 무슨 호 사건이 났는데 그때는 아무 피해도 없었어요. 예. 그때 연방재난안전청장은 소방수 출신이 올라가가지고 안전청장을 맡았거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기관사들이 이번에 또 영무원뿐만 아니라 여자 승객 한 분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해가지고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끄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반항하는 걸 갖다가 그 막 다리를 붙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불 못 지르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지하철 1, 2, 3, 4 다음에 5, 6, 7, 8이지. 예. 5, 6, 7, 8이 그렇게 반대하는 노조가 반대하는 무인 또 도입한다고 지랄하고 있대요. 이번에 만약에 영무원 옛날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는 한 명이 운전을 했거든요. 예. 그 사고 이후에 앞뒤로 한 명씩 해가지고 2명이 운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그나마 막기라도 했거든요. 예. 근데 5, 6, 7, 8은 또 인원 줄인다고 또 무인운전 잡아졌다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아예 그 사람 몇 사람 줄여가지고 예산 뭐 몇 억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네. 이런 또라이들이 불을 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렇죠. 무인이면은. 예, 예. 다행히 참 아주 의로운 영무원이죠. 네. 그분의 이런 초동 대처로 해가지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 테러 예전에는 후보자를 직접 다이렉트로 유력 정치인을 다이렉트로 그야말로 해코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이제는 이런 온갖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표심을 돌리려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니 아니 이제 뭐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라도 예. 현대에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 예. 지금 가장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접근이 쉬운 것이 바로 지하철입니다. 예. 저도 사실 4호선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경우 많은데요. 네. 노원 상계 쪽에서 오는 4호선 미어 터집니다. 예. 아주 타기가 어려워요. 이게 있어야 진짜 푸시맨이 있어야 돼. 예전에 푸시맨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지하철이 9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뭐 온갖 게 생기면서 보시면 없어졌는데 네. 4호선 지하철 이것 좀 하다는 공약은 안 하나 옛날 새끼들. 아유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려오는지. 여하튼 다중이 모이는 가장 접근이 쉬운 장소가 바로 지하철인데 예. 뭐 일본에서도 살인 가스를 방어하기 위한 뭐 무슨 옴질리기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혹은 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 이런 거 하기가 제일 좋은 장소가 바로 지하철이거든요. 예. 지하철 안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길에 기름역에다가 어디 그냥 독가스를 하나 뿌려버리면은 네. 수천 명이 몰사해요. 이건 뭐, 야, 이런 사고의 가능성은 현대사회가 될수록 네. 늘 상존하는 것이고 사고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메모드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0.1%의 가능성. 예. 그게 현실화될 때는 100%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무슨 저기 광우병 예. 걸릴 확률이 무슨 골프를 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서 걸어오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가 걸리면 100%야 그거는. 사망이야. 그거는 예. 벼락 맞고 돼지고 나서 확률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죽어? 그 원망해 보더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과 관련한 그런 상황 대처. 일단 세월호와 상황심리역 지하철 그 추돌 사고 이걸 한번 대비해 보면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박원순 사이에 차이 대조되는 부분들. 일단 지금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벌써 이거 얼마입니까? 46일인가? 한 50일 다 돼갑니다. 아직도 배 안에서 사람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 16분. 16명이죠. 9일째 지금 저기 그 실종자 수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잠수사 한 명도 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아마 산소 용접하다가 뭐 폭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신문 보니까. 예. 참 그런데 그래. 살아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첫날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했는데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마타도 퍼뜨리는 놈들 가만 안 두겠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 했었죠. 근데 안 했어요. 구조를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가 뭘 알아서 했겠어요. 밑에서 보고도 써주는 대로 했겠지. 그게 무슨 유언비어야. 자기가 유언비어를 지금 유포한 그렇지. 거지.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유언비어 한 거야 사실은. 예. 그리고 유언비어 유포자는 자기고. 예. 그러네. 유언비어 생산자는 밑에 네. 있는 쫄따구 공무원들. 그리고 유포자는 박근혜. 당장 집어넣으시오. 실종자 가족 또 유족분들 이분들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이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도 없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여당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사람, 야당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사람 모두 다 합의해서 하지 말고 하여튼 양쪽에서 제기하는 사람들 다 조사하도록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국회까지 찾아가서 김기춘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이 새누리당 지도부 그래도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선거가 없어봐요. 또 선거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아예 뭐 이명박근혜 정권 때 국정조사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야 이게 국정조사야? 국정방어조사지? 그렇죠. 야 이거 국정원 선거기입고만 하더라도 어때요? 김진태 하는 꼴 다 보셨잖아요. 김진태 진짜 다음에 또 만약에 예. 당선되면은 이건 진짜 우리 수준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국정조사를 한 게 아니라 국정조사 방해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물타기, 본질 호도하기 이런 행태를 계속 취하고 있는 이 새누리당 선거만 지나보십시오. 진짜 화장실 이기든 지든 하여튼 선거만 지나면은 다음 선거 때까지는 이제 시간을 버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세월호고 뭐고 다 까맣게 이렇게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또 감히 예언을 합니다. 뭐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동안 봐왔던 경험칙의 그 평가입니다. 저 세월호 우리 참사 유족분들이 국회 찾아가서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이완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 유족분들에게 내놓는 선물이 유족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약을 드리겠다. 그리고 심재철 아웃시키겠다. 국조특위위원장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뭐 또
저항을 아유, 했죠. 그래, 그 봤는데, 그 뜬금없이 한약이 나온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예. 참 진짜- 약은 지가 먹어야지 무슨 응? 참나. 무슨, 아니, 우리 뉴스케이에 나오는 화면 쭉 보니까, 아니, 갑자기, 아니, 저는 맥락도 없어요. 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한약에를 좀 드리고,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참. 저는 맥락이 없기로는 이재명이하고 신영수하고 토론도 마찬가지더만. 예. 경기도 성남시장 TV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후보가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에게 질문하는데 네, 우리 신영수 후보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고 또 지도자, 선장의 중요성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영수 후보님 국회의원 하실 때 국토해양위원 하셨지요. 그때 순환구호법 개정해가지고 이 순환구호, 즉 인명구조 업무를 민간단체가 돈벌이로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딘이라고 하는 회사가 순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3일씩이나 해군의 UDT 또는 민간 잠수사들이 그곳에 잠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 만들어서 특정 업체들은 돈을 벌겠지만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선박안전 강화법안 이거 신영수 후보님이 참여한 새누리당에서 폐기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 위험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해명 한번 해주시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의 신영수 후보 이렇게 답하는데 세월호 사건은 국민 여러분이 모두 안타까워하는 그 현실입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순환구호법 물론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순환을 구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대표 발의는 딴 의원이 하셨고 또 민주당 의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를 거치고 논의하는 과정, 소위원회 전체 회의, 본회의 때 다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 자체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되면은 전 시설물을 전수조사할 겁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이 안전하고 성남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는 의무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거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 폐기하신 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신영수 후보께서 다른 국회의원 다 동의했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잘못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국회의원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훔쳤다고 해서 내가 훔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선박 안전 강화 법안 폐기하시고 순환구호법 소위 해경 언딘 유착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 만드셔서 사고 위험 높이고 순환구호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 사실 위험성 높아서 사고 났고 구조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사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신영수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2분입니다. 이 문제는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환을 구조하는 계획, 집행 이거 하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도 문제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법률을 공동 발의한 책임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또다시 강조하는 말 국민 여러분이 반성하셔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계기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게 전 국민이 반성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신영수가. 그걸 후보라고 내놓는, 보면, 새누리당도 보면 진짜 한심한 인간들이야. 아니, 그게 새누리당의 후보들은 예. 진짜 토론을 붙여놓으면요. 예. 뭐 정몽준도 그랬지만은 예. 진짜 이건 뭐 깜이 아니라는 거를. 토론은요, 기본적으로 말주변, 어떤 말빨, 이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론은 뭔가 철학이 있고 또 사안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이 정립이 된 사람들이 토론을 잘하죠. 맞습니다. 그게 수준이 네. 기본 품질은 일단 유지를 해야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새누리당 후보들은 기본 품질 이해한 것 같아. 이게 어디서 백 쓰고 돈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싸바싸바하고 해가지고 출세하고 하는 거는 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진정성이라든지 예. 나의 이득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든지 예. 혹은 어떤 공직에 나서서 예. 여러 사람들의 대표로 책임 있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마인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성대모사나 하는 이런 그 저질 후보. 누가? 방송에서 모 후보가 네. 토론회에서 네. 상대 후보를 막 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만들어내가지고 공격을 하는 와중에 뭐? 상대 후보의 성대모사까지 하는. 성대모사까지 뭐 했어요? 그냥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성대모사까지 하는 그런 추태를 연출했는데 말이죠. 나 예. 거기 못 봤지. 아이, 억울하다. 우리 키역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한양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 새누리당과 한약 대상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구조 와중에도 그 언딘 챙겨준 거 봐봐요. 그렇지. 하여튼 그런 거 챙겨주는 거는 그런 귀신 같은.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조차도 이 항상 돈을 생각하는 새누리당을 보면은 참 어떻게 그때 언딘 챙길 생각을 하지? 참 그것도 놀랍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세영석 이사장님.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좀 전망을 한번 해보죠. 이제 뭐 4일 남았으니까 판세가 그러면은 굳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지요.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판세는 저는 굳어졌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네. 딱히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추세가 지금 현재 유리한 쪽이 누군지라고 뭐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네. 이 유리한 쪽이 선거일 날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가능성이 낮다라고 우선 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누가 이길 것이냐? 예. 누가 이긴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 국면을 만들어낸 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예. 우리 국민들이 각성한 예. 그 심판을 누군가 분명히 받을 겁니다. 숨은 보수표가 있다고 보세요? 숨은 보수표요? 예. 당연히 있죠. 보수표는 항상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20%는 존재합니다. 그게 기본표죠. 여기서 중도층을 한 30% 끌어다니면은 이기는 거고 못 끌어다니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중도층을 끌어다니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숨은 보수표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론조사에서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했단 말이죠.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따라서 새누리당도 지지해. 그런데 지금 세월호 국면이어서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좀 명구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해. 하지만 경우에는 투표일 당일에 가서 새누리당을 찍긴 찍어. 이런 사람들 이게 감지되지 않는 이 보수층의 표가 있을 거다.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니 그게 거꾸로는 가능해요. 네. 그게 지금 워낙 이명박근혜 정권이 무도하게 나오니까 예. 여론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박근혜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혹시라도 내가 전화 여론 응답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예. 해가지고 여당 지지보다는 그 반대편 지지가 적게 나오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맞습니다. 그 거꾸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꾸로는 오히려 지금 우리의 근해증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라도 응답을 해서 찬성표를 하나라도 올려줘야 더 나아질 거다. 오히려 역으로 숨어있는 표라기보다는
과대 포장된 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유일한 변수는 투표율이에요, 저는. 예. 유의한 변수는 1번 투표율, 2번 부정선거 여부. 그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라는 거는 그게 가능성일 뿐이고 우리가 감시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근데 투표는 우리가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하시면은 투표를 한다고 세상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깰 수는 있어요. 첫 단추 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으로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오죽하면은 새누리당 지지층까지도 박원순 시장 잘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 조금씩 바꿔나가는데 네. 그 첫 단추를 끼는 그 첫 행위가 바로 투표하는 겁니다. 특히 20대 여러분들. 예. 30대만 하더라도 자식을 두 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번 세월호 국면에서 그 공감을 해요. 20대는 자녀를 잃은 슬픔 공감 못 합니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30대보다는 오히려 더 낮게 나오거든요. 투표 예. 적극 지지층을 봐도 30대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0대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투표하십시오. 20대 앞으로 세대 전쟁 계속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40대 이후에요. 특히 50대, 60대 베이비붐 세대들 인구도 많습니다. 예. 우리 저 서영석 이사장님도 그 세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뭐 50대, 60대에 딱 걸쳐 있죠. 내일 모레면 60대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리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젊은 층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노년층도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그런 사회로 만들기 않으려면 투표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에 간 나와가지고 힘도 약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너무나 무력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투표라는 힘을 예. 하십시오. 베이비붐 세대는 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합니까? 상당수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스톡홀름 정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뭐 못해도 70년대, 80년대 아무랬던 시기 때는 청년기 아니었습니까? 네. 어찌 보면 넥타이 부대의 일원이었을 것이고 네. 또 억압했던 시대에서 또 개방화된 시대, 민주화된 시대의 어떤 그런 실과를 따먹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다시 옛날이 좋다. 그 옛날을 싫어했고 옛날에 그 억압됐던 현실 속에서 이래도 되는가라고 생각했었을 법한 그 세대가 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고 있는지, 새누리당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죠. 그때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나쁜 놈은 박정희지. 항상 아버지가 나쁘지 엄마는 뭐 사랑. 그래서 유경수 여사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박정희가 워낙 개판 치니까 그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을 박근혜가 했으니까 박근혜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저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역시 그것도 언론 때문이라고 봐요. 언론. 네. 그때 박정희, 친박정희 언론들밖에 없지 않아서 지금보다 언론 더 열악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뭐 운동권이라든지 뭔가 관련이 돼가지고 고문받고 쫓기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때 당시 이 박정희가 마치 민족중흥의 선구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육도 받았고 그런 언론 환경 속에서 자랐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예. 그것이 그 딸인 박근혜에 대한 애정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그렇게 분석은 해봅니다만은 네. 저는 오히려 크게 보면은 그 납치된 자가 그 납치범을 사랑하게 되는 예.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참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그 노인들의 그 박근혜 몰표가 실은 젊은 세대에 대한 이 증오, 날 무시해, 내가 살아온 그 과거를 다 부정해, 이런 의사 표시라는 시각도 있더군요. 이 어버이 연합의 그런 행동도 다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이고. 어버이 연합이야 이제 그런 일탈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미국에도 KK단이라고 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런 테러하는 조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버이연합이라는 거는 뭐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 젊은이들 맛을 보여줄 게 아니라 노인들을 가장 푸대접하고 예. 그리고 노인들을 가장 무시하는 정권이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라는 게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은 저질 일자리를 많이 늘림으로써 일자리만 늘렸다는 그런 업적을 쌓으려는 그래서 노인네들이 진짜 푸대접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나갈 때 아파트 경비원들 우습게 보이죠? 전혀 우스운 분들 아닙니다. 제가 옛날 그 상도동 아파트 살았을 때 아파트 경비원분은요. 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었어요. 아하, 은퇴하고 예. 거기서 아이고 자식들한테 얻어먹기 싫어가지고 일하러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하. 그게 은퇴한 사람들 예.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은퇴 이후의 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일거리를 전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보수 정권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들, 성소수자들, 예.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5년, 10년, 15년, 20년을 집권해야만이 노인들도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뭐 시국 인식이라든지 또 언론관이 같으신 어떤 그 선배가 계세요. 지금 저 보수 언론에 계신 분인데 네. 이분 말씀은 자신은 이런 그 어르신들의 피해 의식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물론 정치 운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가지고 어른들을 상대로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일들. 자존감을 높여드리면 그 마음에 어떤 배려심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그러면은 그래 젊은이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렇다면 좀 진취적이고 생각 바르고 도덕성 있고 똑똑한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당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자기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래서요 저는 예. 진짜 예. 이번에는 예. 풀뿌리 시민운동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정당을 초월해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특히 노인 계층들은 소외받습니다. 어디서든지 끼지를 못해요.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등산 가고 그리고 뭐 등산 모임 같은 데 자주 나가고 하는 이유도 끼워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를 초월해서 네. 그 지역의 이해와 관계에 있는 예. 그런 해남 문제에 몰두하는 지역 풀뿌리 정치운동을 시작해서 4년 후에는 그들이 기초의원들을 하고 그리고 또 4년 후에는 그들이 시의원을 하고 또 4년 후에는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기초단체장을 하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지금같이 사실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 결코 만족스러운 정당 아닙니다. 예. 정말 박원순이라는 후보, 안희정이라는 후보, 최문순이라는 후보, 송영길이라는 후보가 좋아서 찍는 거지 그들의 당적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분 한 분으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손 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역에서 진짜 지역 일꾼이 될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마포에도 그게 뭐 녹색당, 노동당, 뭐 통합진보당, 정의당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선 조그마한 공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운동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운동들이 커지면서 그 지역의 그 소소한 문제들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름역 7번 출구가 그 기름 뉴타나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이게 상당히 가파른데도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기초의원들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소속의 그 기초의원 후보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 그게 호응을 얻으니까 엊그제 나갔더니 그 새누리당 후보도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의 그 지역의 이해가 밀접한 그런 공약들을 개발해내고 그리고 그러한 공약들을 실현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 훈련을 하고 예. 그런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혹은 새누리당 하도 새머리당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예요. 새머리당, 네. 그런 정치인들, 정치꾼들이
그야말로 중앙 정치 무대를 주름 잡는 일들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고쳐나갈 수 있을지 않을까. 이제는 가능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이 지역운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정치와는 좀 무관합니다만은 미디어 협동조합의 우리 지역협의체가 사실은 그런 지역운동의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할 때는 또 하나의 중앙 언론을 만들자 이건 아니거든요. 지역의 여러 공동체들이 지역의 고유한 가치 또 전통 이런 것들도 살리면서 또 시민운동의 어떤 결집체로서 동력을 가진 그런 에너지가 있는 그런 운동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설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그 부분 아닙니까?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뭔가 지향점이 같은 이념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조합원들끼리 생활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영향이 못 미쳐서 생활 공동체 운동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지역협의회가 개설되면서 바로 밑바닥에서부터 생활 공동체 운동 저는 전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이 정말로 유의미하려면은 새로운 그리고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뿌리에서부터 뭔가 교정해 나가고 그리고 그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그런 운동으로 성화될 때 비로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본부가 상부 조직이고 나머지 지역이 하부 조직 이런 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그 지역협의체가 어떤 수평적 위상을 갖고 이렇게 소통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또 행동도 함께 해서 연대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이게 우리가 그 지향했던 지역운동체로서의 미디어 협동조합의 그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게 성공을 하려면은 물론 그걸 잘 조직을 설계하고 그리고 밑바닥에서 지역 협의를 만드시는 분들 스스로 교육도 우리도 좀 서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현 단계에서 가장 급선무는 조합원을 늘리는 겁니다. 많이 가입을 하시고 선거 얘기하면서 조합원 모집으로 이제 깔때기가 또 이어지는.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 이건 뭐 사실 현재 조합원 수가 25,575명이네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뭐 만족할 만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그만 언론 하나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서 스톱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게 사실 국민TV 아닙니까? 조합원 5만, 10만, 50만, 100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생방송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는 한 30%가 조합원이고 특히 팟캐스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분들은 거의 10%밖에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을 키워주십시오. 단순히 뭐 하나의 언론 키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것이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하고 월 사용료를 내는 그 첫 즐거움이겠지만 더 큰 즐거움은 생활공동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실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 멀지 않습니다. 곧 옵니다.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게시판을 보니까 말이죠. 답답하군요. 이게 뭔가요? 해서 그렇게 들어봤더니 경기도 안산시장 선거. 원래 이제 김철민 현 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거든요. 또 공천 받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당에서 재종길 전 의원을 공천을 했습니다. 저러다가 잘못하면 새누리가 먹겠다. 그런데 경기도 안산시장을 새누리당이 당선된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거죠. 그것도 당의 책임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책임 때문에. 아울러 광주시장 선거 한결에 빼놓고는 강훈태 후보 멀찌감치 앞서 나가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낙선된다.
이 안산과 광주 결과가 뭐 물론 다른 전체 결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두 군데 결과가 저는 사실은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고하느냐 스톱하느냐 중대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광주는 관심 없고요. 광주는 올라가고 개판 쳤으니까. 네. 근데 더 개판이 안산시장이구만. 예. 이게 여기서 최악은 조빈주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거고, 예. 제 차악은 말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김철민이 되는 거구만. 예. 그러니까 여기 현 시장을 낙마시키고 재정기를 갖다가 결국은 낙하산으로 보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안철수인가? 안철수 그 대표의 네.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많죠. 아니 어디 입김이 작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필이면 안산에다가 그런 입김을 작용하냐고. 게다가 상중에 그랬다라는 것이 이제 김철민 후보 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안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김영환 의원도 있는데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상의도 안 하고 안산시장. 아 그러니까 대가리를 달고 다니는 건지 떼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건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이고 참 진짜. 내가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최대 피해자 정몽준이라고 그랬죠. 네. 두 번째 피해자는 안철수입니다. 이 선거 와중에 가장 존재감을 많이 드러낼 그런 시기 아닙니까? 당대표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후보를 소개하고 띄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덩달아서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문재인이가 저기 부각되더만. 네. 참. 아니 당권을 쥐고 있는 인간이 그래가지고 도대체 아유.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네. 아이 뭐 오시냐고 그냥 계시지 바쁘실 텐데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악의 지도부입니다. 예. 그게 오면은 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지금 분위기에서 김한길이 나오면은 우리 저기 같은 편에서 찍어주겠습니까? 꼴보기 싫다고 그러지? 김한길 안철수. 그래서 최대 피해, 김한길이 까미 아니니까 일단 제끼고. 예. 최대 피해자는 정몽준. 세컨더리 피해자는 안철수입니다. 그게 실력을 드러내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내상이 크겠어요, 보니까. 그죠. 뭐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박원순한테 지금 밀리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도가 아니라. 박원순한테도 밀렸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저러다 나중에 손학규한테도 밀릴 것 같아. 아니, 근원적으로 새정치를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나 대통령 하고 싶다. 하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돈도 없고 세력도 없는데 솔직히 구정치의 어떤 그 패러다임 시스템 속에서 내가 새를 불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동의를 좀 구해가면서 심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람 심고 또 그렇게 해서 새를 넓혀가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새정치를 얘기하면서 그 새정치의 실체가 알고 보니까 헌정치야. 자기 사람을 갖다 심는 이런 식의 그 새정치라면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하죠. 안철수가 나은 게 더 이상 후안부시 하지 않더만 새누리당이었으면은 예. 뭐 남이 지랄하든 말든 계속 심었을 건데 예. 뭐 대충 스톱하더만. 예. 그래서 뭐 여간 참 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김한길 대표의 입김이 컸다고 뭐 어떤 분이 또 남기셨는데 둘 다 공동 책임이지 뭐. 김한길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게 조선일보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예. 라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김한길 대표는 혹시 내가 대권의 꿈을 가지고 갈까?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닐지. 그거야 뭐 자기가 꿈꾸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얘기로는 모든 정치는 다 그 대권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권에 대한 꿈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겠죠. 에너지가 되겠고. 예. 열심히 꾸라고 그러세요. 꿈꾸는 거는 자유인데 뭐라고 모르겠어요. 지가 지 꿈꾸는데. 예. 그래요. 원희룡이도 뭐 제주지사 나가면서 대권 꿈꾼다는 얘기 있던데. 뭐 꿈꾸는 거에 자유니까. 있잖아. 경기도 전망 어떻게 하세요? 경기도 전망. 그게 이제 사실 여론의 추이로 보면은 뒤집어졌어야 마땅한데. 예. 근데 JTBC 여론조사 결과로는 미세한 차이로 뒤집었어요. 김진표가. 이제 그게 저는 여론의 추이에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상승세인 건 맞아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뭐 문제가 된다면은 예. 김진표 후보가 골수 지지층의 신뢰를 100%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뭐 유시민이 질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인구가 희박한 그 시골 지역의 표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예. 그 파악 안 되는 표심은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불리한 요소인데 그러나 거부감은 상쇄했어요. 사실은. 예, 김진표 뭐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은 상쇄가 됐죠. 예. 근데 김진표 후보가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네. 그런 사람은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알려진 것처럼 어떤 거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다. 예,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다. 예. 노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고방식이 뭐 상식적으로 좀 상식적인 사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썼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누군가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뭐 그건 이제 그 진실의 문제와 진실이 바깥에 투사되는 문제는 또 다릅니다. 예. 여하튼 이제 매우 불리한 점을 안고 있는 저는 사실이지만은 방금 우리 김 국장 말씀대로 예. 거꾸로 예. 중도층이고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심을 주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도 그 표심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전국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위축되고 있고 그 반대편은 야권의 세가 확대되고 있는 이 추세, 네. 이 추세가 어느 선까지 갈 것이냐 그게 결국은 판세를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 여론조사 그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뭐 몇 퍼센트로 누가 앞서고 오차범위 아니면요. 그 아니라면은 그 사실 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간 이 지금 추이로 봤을 때 누가 상승세냐 누가 하락세냐 이것이 사실은 판세를 읽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 이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특별히 서영석 이사장님과 저는 당일 오후 5시 50분부터 이렇게 나 6시에 칼퇴근 해야 되는데 8시까지 이렇게 또 특별 생방송을 맡게 됩니다. 6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